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마차 한 대가 광장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고, 마부는 말을 움직이게 하려고 가혹하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말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지만 매정한 채찍은 쉴 새 없이 말의 등 위로 떨어졌죠.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 잔인한 광경을 그저 무심하게 지켜보거나 발길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마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바로 이곳 토리노에서 고독하게 지피를 이어가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는 마부를 밀쳐내는 대신 고통에 몸부림치는 말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니체는 말의 눈을 들여다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말의 귀에 대고 나의 형제여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광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광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결국 말의 목을 껴안은 채 차가운 돌바닥 위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남자의 실신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날카로웠던 지성이 무너져 내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숙소로 실려온 니체는 며칠 동안 죽은 듯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깨어나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옷을 모두 벗어던진 채 광기 어린 춤을 추거나 피아노를 부술듯이 연주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집주인에게는 본인이 세상의 모든 악을 짊어진 구원자라는 횡설수수만을 늘어놓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보낸 이른바 광기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마다 디오니소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기묘한 서명을 남기며 자신이 신적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였던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에게는 자신이 나폴레옹과 비토르 에마누엘레 국왕을 대신해 통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당시 최고의 작가였던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에게는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며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 한다는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죠. 편지를 받은 지인들은 니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오보백은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토리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버백이 도착했을 때 니체는 이미 우리가 알던 맹철하고 이성적인 철학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벽을 응시하며 어린아이처럼 낄낄거리고 있었고 친구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한순간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비극적인 현장이었죠. 오버백은 눈물을 머금고 니체를 고향인 독일로 데려가기 위해 강제로 기차에 태워야만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니체는 승객들을 향해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고 끝내 정신병원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럽 지성계를 뒤흔들었던 그의 망치는 그렇게 허무하게 부서졌고 세상은 그를 미친 철학자라 부르며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독한 고독과 육체적 고통의 기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니체는 토리노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인간의 나약함을 꾸짖으며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이 되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그가 왜 정작 짐승의 고통 앞에서는 그토록 나약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뇌 질환이나 유전적인 병으로 인해 미쳤다고 결론지었지만 그 내막은
훨씬 더 복잡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철학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붕괴 이후 남겨진 수천 장의 원고와 편지들은 이후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그의 철학은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으로 탈바꿈했죠. 우리는 이제 이 비극적인 광기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 소년 니체의 삶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려 합니다. 경건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파괴자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니체의 삶과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신을 사랑했던 소년이 어떻게 신의 죽음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그 고통스러운 유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장에서 쓰러진 노년의 니체를 잠시 뒤로 하고 우리는 1844년 독일의 작은 마을 레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훗날 세상을 뒤흔들 문제적 인물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경건한 목사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까를 루트비히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을 받는 성실한 목사였고 니체 역시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당연한 운명처럼 여겨졌죠. 어린 시절의 니체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찬송가를 누구보다 아름답게 불러 꼬마 목사님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은 니체가 겨우 5살이 되던 해에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따랐던 아버지가 뇌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설상상으로 이듬해에는 사랑하던 남동생 요제프마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며 어린 니체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너무 일찍 마주하게 되었죠. 한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자들이 모두 사라지자 니체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고모들로 가득한 여성 중심의 엄격한 가풍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였던 그에게 가문의 기대는 온통 쏟아졌고 그는 숨이 막히면 종교적 규율 속에서 완벽한 아이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소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신이 왜 자신의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싹트고 있었죠. 니체는 명문 기숙학교인 푸포르타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천재성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고전 문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비극을 읽으며 기독교가 가르치는 금욕과 순종 대신 삶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투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적은 언제나 최상위권이었지만 그는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틀에 박힌 신학 교육에 점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문의 염원에 따라 본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했을 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거대한 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해 주길 간절히 바랐자지만 니체는 신학 강의실에서 도저히 정답을 찾을 수 없었죠. 그는 결국 단 한 학기 만에 신학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가족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공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온 가문의 전통과 종교적 뿌리를 통째로 부정하는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신학 대신 고대 언어와 문헌을 연구하는 문헌학을 선택했고 이때부터 그의 영혼은 고독한 방랑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는 당시 독일의 저명한 문헌학자였던 리츠 교수를 만나 스승으로 모시며 학문적 깊이를 무섭게 더해갔습니다.
리첼 교수는 니체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를 지금까지 본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극찬하며 그의 앞길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학문적 성공과는 별개로 니체의 가슴 속에는 신이 사라진 자리를 채울 새로운 진리에 대한 갈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우연히 접하며 인간의 의지가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이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라 고통과 의지가 충돌하는 거친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당시 보수적인 기독교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하고도 불온한 사상이었습니다. 니체는 가족들의 실망 섞인 시선과 사회의 엄격한 도덕관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만의 철학적 무기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등불 아래에서 고대 그리스의 정신을 되살려 현대의 썩어빠진 가치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죠. 그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노예의 도덕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소년 시절의 경건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기존의 모든 가치를 뒤엎으려는 한 명의 반항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거대한 허상이자 인간을 가두는 감옥처럼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의 품 안에서 평온을 얻는 대신 그는 홀로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 진정한 인간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진리에 다가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제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망치를 든 파괴자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24살이라는 유례없는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된 그는 이제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공표하며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할 현실은 학계의 차가운 외면과 고립,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라는 처절한 시련뿐이었습니다. 24살이라는 나이는 보통의 청년들이라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거나 학문의 기초를 닦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이례적인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고전 문헌학 교수로 전격 임명되며 유럽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사 학위도 없었고 교수 자격 시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스승 리첼 교수의 파격적인 추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리첼 교수는 니체를 향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가 원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찬사를 보내며 학교 측을 설득했죠. 바젤 대학교에 도착한 젊은 교수 니체는 처음에는 학생들의 선망과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는 강단 위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정신을 간이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니체의 머릿속에는 단순히 고대 언어를 분석하고 문헌을 해독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구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헌학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있는 대신 예술과 철학이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학문을 세상에 내놓고 싶어 했죠. 그 결실이 바로 니체의 첫 번째 저작이자 문제작인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었고 이 책은 그에게 영광 대신 처절한 몰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질서와 이성을 상징하는 아폴론적 정신과 파괴와 열광을 뜻하는 디오니소스적 정신의 조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독일 사회가 잃어버린 야성적인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정통학자들의 눈에 이 책은 학문적 근거가 부족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당시 문헌학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빌라모비치 묠렌도르프는
니체를 향해 자비 없는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죠. 뮬렌도르프는 니체의 책을 가리켜 학문적 수치이자 거짓된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그를 학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를 아끼던 스승 리칠 교수조차 제자의 파격적인 주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천재 교수로 칭송받던 니체는 순식간에 학계의 이단아로 낙인 찍혀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강의실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 전까지만 해도 수십 명의 학생으로 가득 찼던 강의실에는 이제 단 2명의 학생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동료 교수들은 식당에서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복도에서 인사를 건네도 못 본 척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니체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학문의 전당에서 산채로 매장당하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과 소외감을 매일같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고통은 고질적인 육체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니체의 삶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며칠씩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으며 위장장애로 인해 음식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시력 저하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그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기본적인 활동조차 힘겨운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학생들의 외면을 근거로 니체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했고 그는 결국 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24살에 얻었던 그 찬란한 명성은 채 10년을 가지 못하고 35살의 나이에 초라한 퇴직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안정적인 수입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만신창이의 몸이 되어 유럽 전역을 떠도는 방랑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니체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다시는 학계나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이 몰락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만의 진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학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보호받는 대신 황량한 벌판으로 나가 굶주린 이리처럼 자신의 사유를 갈고 닦기로 결심했죠. 비록 몸은 병들고 이름은 잊혔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세상을 뒤엎을 파괴적인 문장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바젤을 떠나며 자신을 비웃던 동료들을 향해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사후에 태어난다 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이 참혹한 고독과 고통이 위대한 사상을 낳기 위한 산고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으며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과 낡은 여관방의 정악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니체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는 원동력으로 삼아 매일같이 절벽 위를 걷는 듯한 지피를 이어갔습니다. 학계의 외면은 그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고 그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신과 도덕에 대한 선전포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교수라는 직함 뒤에 숨어있던 니체는 이제 사라졌고 오직 고통과 맞서 싸우며 진리를 찾는 한 명의 전사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유체라는 감옥과 사회라는 벽에 갇힌 그가 어떻게 그 한계를 돌파하며 초인의 사상을 싹트웠는지 그 과정은 눈물겨운 대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이제 니체는 대학이라는 따뜻한 보호막을 잃고 차가운 세상 속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잔인하게 올가맨 것은 사회적 맹대보다 자신의 몸이 매지르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의 신체는 마치 스스로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처럼 매일같이 그를 고문하기 시작했죠. 니체를 평생 따라다닌 이 질병의 정체는 현대의학으로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가장 그를 괴롭혔던 것은 머릿속에 수천 개의 바늘이 박히는 듯한 발작적인 두통이었습니다.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그는 며칠 동안 어두운 방 안에 누워 빛조차 보지 못한 채 신음해야 했어요. 심할 때는 1년 중 무려 200일 이상을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아픔 뒤에는 반드시 참을 수 없는 구토와 위장장애가 뒤따라왔죠.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고역이었고 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소년 시절부터 나빴던 시력은 그를 거의 실명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종이를 코앞에 대야만 했고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잉크 삼아 찍어내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짙은색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사람들은 그 기이한 모습에 겁을 먹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유럽 전역을 떠돌며 최적의 기후를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알프스의 시원한 고원을 찾아 스위스의 질스마리아로 향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찾아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를 전전했죠. 그의 짐 가방 속에는 옷가지보다 약병과 필기도구가 더 많이 들어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낡고 저렴한 여관방을 전전하며 오직 자신의 정신력을 시험하는 듯한 고독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기어나와 바닥을 굴러다니며 죽여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의 가장 위대한 사상들이 바로 이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니체는 통증이 잠시 잦아드는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친 듯이 연필을 휘둘러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긴 글을 쓸 체력이 없었기에 그는 짧고 강렬한 한 문장으로 진실을 꿰뚫는 아포리즘 형식을 택하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날 감탄하며 읽는 그의 날카로운 격언들은 사실 극심한 고통이 만들어낸 눈물겨운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개라고 부르며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꾸짖으며 사유의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유명한 말을 바로 이 시기에 남겼습니다.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정신은 오히려 그 벽을 뚫고 우주 끝까지 뻗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구독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깊은 흉터를 그의 가심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는 종교적 문제로 끊임없이 충돌했고 유일한 대화 상대였던 친구들도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갔으니까요. 니체는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 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처절한 인식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나 외로워서 길가에 핀 꽃책에 말을 걸거나 이름 모를 낯선 이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죠. 그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재물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포기하는 대신 그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정신을 가진 미체라도 인간이기에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간절히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고 니체는 그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당대 유럽 최고의 예술가이자 권력가였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였습니다. 니체는 바그너를 만나며 비로소 자신의 고독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죠. 하지만 이 만남은 니체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환희를 주는 동시에 가장 잔혹한 배신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을 이겨낸 그가 이제는 인간관계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벽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그너와의 우정은 니체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왜 그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만남과 이별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반전과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니체의 삶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아팠던 한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천재 철학자와 천재 음악가가 나눈 위험한 우정의 전말을 추적해볼 시간입니다. 24살의 젊은 교수 니체에게 31살 연상의 바그너는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니체는 그를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현대에 부활시킬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그에게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영혼의 단짝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그너 역시 니체의 비범한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집인 트립셴으로 초대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죠. 니체에게 트립셴은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예술적 영감이 샘솟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는 바그너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음악을 들으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유대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우정의 균열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그너는 점점 자신의 예술을 독일 민족주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화려한 권력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니체는 예술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혐오했지만 바그너는 대중의 환호와 국왕의 후원을 받으며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바그너가 자신만을 위한 전용 극장을 짓겠다며 세운 바이로이트 축제는 니체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던 날, 니체는 그곳에서 예술의 숭고함 대신 부유한 귀족들의 허영심과 가식적인 웃음만을 목격했습니다. 바그너는 더 이상 진리를 찾는 예술가가 아니라 대중에게 아부하며 박수를 구걸하는 연예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니체는 그 화려한 축제 현장에서 구토를 느낄 만큼 심한 환멸을 느꼈고 몰래 짐을 싸서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바그너라는 우상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는 이후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책을 통해 바그너와 그의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바그너는 니체의 배신에 분노하며 그를 정신병자라고 비난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세상은 니체를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라며 손가락질했지만 니체는 자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우상 뒤에 숨어 편안하게 사는 대신 홀로 서서 비바람을 맞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결단은 니체에게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남겼고 그의 고독은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심연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고통을 누가 알겠는가 라고 적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그너와의 결별은 니체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그너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서며 비로소 자신의 망치를 들고 세상의 가짜 가치들을 부수기 시작했죠. 바그너는 니체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니체는
그 아버지를 극복함으로써 비로소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상처는 우정의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을 더욱 잔혹하게 뒤흔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너를 잃은 허전함을 채워줄 것만 같았던 한 여인이 나타났고 니체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살로메였고 그녀는 니체가 만난 인간 중 가장 영리하고도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니체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려와 이곳에서 만났느냐고 묻을 정도로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죠. 그는 루살로메와 함께라면 자신의 고통스러운 방랑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역시 니체에게는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저주이자 파멸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과 상상하지 못한 삼각관계의 늪이었습니다. 우정에 이어 사랑까지 실패한 니체는 이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실망과 배신을 가슴에 품고 알프스의 꼭대기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장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며 자신의 대표작을 구상하게 되죠. 바그너라는 거대한 우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니체에게 남겨진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요와 지독한 고립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882년의 봄은 인생에서 가장 짧고도 강렬했던 환희를 안겨주며 운명처럼 한 여인을 데려다 주었죠. 그녀의 이름은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였고 러시아 출신의 이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은 당시 유럽 지성계를 뒤흔들 준비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니체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그녀를 처음 마주한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장 해제되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어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려와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일까요? 니체가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는 철학자의 날카로움 대신 사랑에 빠진 소년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루살로메에게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영혼의 단짝이자 자신의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해줄 동지를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만남에는 니체의 절친한 친구였던 폴 레가 끼어 있었고 이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위태로운 삼각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루살로메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기를 거부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며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혐오하는 파격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미체와 폴레에게 각기 다른 매력을 느끼며 세 사람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지적인 공동체를 만들자는 기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니체는 그녀를 곁에 둘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좋았기에 이 위험한 동거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짧은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이 시기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루살로메가 채찍을 들고 마차 위에 앉아있고 니체와 폴레가 마차를 끄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니체가 그녀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되었죠. 니체는 그녀와 함께 철학을 논하며 자신의 사상을 공유했고 그녀라면 자신의 고독을 완전히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루살로메의 자유로운 영혼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평범한 아내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루살로메는 단칼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지적인 우정만을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포기하지 않고 2번이나 더 청혼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소와 폴레를 향한 그녀의 묘한 시선뿐이었죠. 이들의 갈등은 미체의 누이 동생인 엘리자베스가 개입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으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르살로메를 부도덕한 여성이라고 비난하며 니체에게 그녀를 떠나라고 강요했고, 니체는 가족과 연인 사이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르살로메와 폴레는 니체를 남겨둔 채 몰래 야반 도주하듯 떠나버렸고, 니체는 자신이 믿었던 우정과 사랑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라고 적으며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수치심과 유일한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에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두운 방 안에만 갇혀 지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참혹한 거절의 아픔은 니체의 철학을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초인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르살로메라는 인간적인 위안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신도 없고 연인도 없는 절대적인 고독의 끝자락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에너지로 바꾸어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저작을 써내려갈 준비를 시작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의지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르살로메와의 실패한 사랑은 그에게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약한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준 아픈 수업이었던 셈입니다. 사랑의 실패가 남긴 상처가 깊을수록 그의 사유는 더욱 날카롭고 파괴적으로 변해갔으며 세상을 향한 그의 망치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프스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구름 위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진정한 초인의 탄생을 알리려 합니다. 니체는 훗날 르살로메를 회상하며 그녀가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위대한 시련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시련의 아픔을 뒤로하고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질스 마리아로 향했고 그곳의 차가운 호숫가에서 운명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수만 번 반복된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가장 강력한 삶의 긍정인 영원 회귀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육체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던 1881년의 여름이었습니다. 니체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스위스 알프스의 아주 작은 마을인 질스 마리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발 1800m가 넘는 이 고요한 고원은 오직 바람 소리와 양떼의 방울 소리만이 들리는 적막한 곳이었죠. 니체는 이곳에서 지독한 고독을 벗삼아 매일같이 호숫가를 산책하며 자신의 내면을 파고드는 사유에 침잠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실바플라나 호숫가를 걷다가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바위 앞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충격적인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 회귀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과 기쁨, 그리고 모든 사소한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이를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니체의 철학뿐만 아니라 인류 사상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똑같이 반복된다고 상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얼마나 치열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매세의 천국이나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현실의 고통을 참고 견디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허황된 약속을 모두 거부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고통조차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가혹한 사상을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기분이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두통과 구토에 시달렸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간인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는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할 위대한 인물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산에서 내려와 인간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예언자 차라투스트라였습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신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인간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길을 오르며 머릿속으로 문장들을 구성했고 숙소로 돌아와 그것들을 미친 듯이 종이 위에 옮겼습니다. 그의 지필 속도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빨라졌고 고통조차 그를 막지 못할 정도로 창작의 열망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영혼 회귀라는 사상이 나약한 인간들에게는 저주가 되겠지만 강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라 확신했죠. 사람들은 흔히 니체를 허무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운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허무함에 빠지는 대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알프스의 고독은 그에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진실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거울 속에서 신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오직 인간 자신의 의지만이 빛나는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깨달음은 니체를 세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글은 점점 난해해졌고 사람들은 그가 쓴 책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임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이해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코 지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글을 쓴다며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니체에게 알프스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서 벗어나 진정한 초인으로 거듭나는 고통스러운 탈피를 경험한 것이죠. 그가 발견한 영혼 회귀의 단서는 훗날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정작 니체 자신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광기로 치달을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니체는 알프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드는 기묘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탱해온 도덕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파괴자의 외침이었죠. 그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차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자신의 모든 철학적 정수를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래 차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였지만 니체는 그를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부활시켰어요. 과거의 차라투스트라가 선과 악을 엄격히 구분하는 도덕의 기초를 세웠다면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그 도덕이 가짜임을 폭로하러 온 인물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철학적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숲에서 나와 인간들에게 다시 내려온
예언자인 셈이죠. 니체는 이 책의 제1부를 집필할 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광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단 10일 만에 초고를 완성했는데 이는 평소에 그답지 않은 엄청난 속도이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산책하며 떠오른 문장들을 종이에 옮길 때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신비로운 단서를 세상에 내놓고 있다는 확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와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던진 첫 번째 외침은 바로 신은 죽었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부정이라기보다 인류를 구속하던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거나 당황했지만 니체는 신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을 잃고 방황하는 인류에게 새로운 목표로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초인은 단순히 힘이 세거나 지능이 높은 슈퍼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자신을 억누르는 관습과 도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자를 뜻하죠. 그는 인간을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위험한 밧줄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밧줄 위를 걷는 것은 두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초임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만이 인간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보았죠. 니체는 초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신의 변화 과정을 세 가지 동물의 모습으로 비유하며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타의 단계로 남들이 짊어지워준 무거운 짐을 묵묵히 견디며 순종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규칙이나 부모님의 기배라는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낙타처럼 인내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두 번째 단계인 사자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사자는 나는 하고자 한다고 외치며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너는 해야 한다라는 명령에 맞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잊고 매 순간을 놀이처럼 즐기며 자신만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순수한 긍정의 상징이죠. 니체는 우리 모두가 내면의 낙타와 사자를 지나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초인의 정신에 도달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심오한 상징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책은 서점에서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출판사조차 원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출판을 거절하는 바람에 니체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겨우 책을 찍어내야 했죠. 그는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처절한 인식 속에서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를 위한 책도 아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신이 남긴 이 철학적 단서들이 언젠가 인류가 커다란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것임을 예견했던 것이죠.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 쏟아진 니체의 문장들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안함에 안주하려는 현대인들을 향해 위험하게 살아라 라고 일갈하며 잠든 의지를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지필이 끝나갈 무렵 니체의 정신은 점점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의 세계를 너무 깊이 들여다본 나머지 그의 이성은 서서히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차라투스트라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한 니체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점차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이 예언한 초인의 경지에 도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광기라는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니체는 자신의 모든 가치를 뒤엎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가 휘두르는 망치가 향하는 다음 타겟은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선과 악의 이분법이었습니다. 차라트스트라라는 거대한 산을 내려온 니체는 이제 부드러운 예언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강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이너마이트라 부르며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탱해온 도덕의 뿌리를 성두리째 폭파하겠다고 선언했죠. 그가 1886년에 발표한 선악의 저편과 이브메의 도덕의 계보는 인류가 믿어온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도발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도덕들이 사실은 강한 자를 시기하는 약자들의 교묘한 복수심에서 탄생했다는 충격적인 단서를 폭로했습니다. 니체는 도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입니다. 주인의 도덕은 강하고 창조적인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당당한 정신을 말합니다. 반면 노예의 도덕은 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이 강한 자들을 악이라 규정하고 자신들의 무력함을 선이라 포장하며 안주하는 정신을 뜻하죠. 니체는 특히 기독교 도덕이 이러한 노예의 도덕을 전파하여 인간의 야성적인 생명력을 거세하고 하향 평준화시켰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망치는 단순히 파괴를 위한 도구라기보다 속이 빈 가짜 가치들을 두드려 그 허상을 밝혀내는 진단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이룩한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병약한 정신과 위선을 하나씩 찾아내어 가차없이 두들겨 부수기 시작했죠. 니체는 우리가 친절이나 겸손이라고 부르는 미덕들이 사실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의 비굴한 생존 전략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유럽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철학자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진실은 추악하다. 우리는 진실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 예수를 가졌다고 말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가 제공하는 쓴 약 대신 달콤한 위로와 가짜 희망을 주는 종교와 도덕에 매달리고 있었죠. 니체는 점점 더 극심한 고립감에 빠졌지만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사유는 더욱 투명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었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문장은 이제 우아한 수사를 벌이고 짧고 강렬한 타격감을 주는 폭탄처럼 변해갔습니다.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그는 소크라테스부터 칸트까지 서구 지성사를 지탱해온 거인들을 향해 거침없는 독서를 퍼부었죠. 그는 이들이 이성과 논리라는 틀로 생동감 넘치는 삶을 박제해버렸다고 믿었으며 이제는 다시 대지의 생명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니체에게 철학은 더 이상 상아탑 안의 지식 유의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싸우는 처절한 실존의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투쟁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그의 신경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환청을 듣기도 했고 자신이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지금 인류의 운명을 두 토막으로 나누고 있다거나 나의 이름은 언젠가 거대한 재앙의 기억과 연결될 것이다 라는 섬뜩한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천재성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하며 불안한 시선으로 그를 지켜보았죠. 미체는 자신이 깨부수려 했던 세상의 거대한 벽이 오히려 자신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파멸을 향해 질주하며 자신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모든 가치의 전도라는 거대한 기획 아래 자신의 사상을 완벽하게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만 년간 쌓아온 선악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초인의 시대를 열기 위한 최후의 설계도였습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에게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는 오직 진실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가 부수려 했던 것은 낡은 관습뿐만 아니라 그 관습에 찌들어 있는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방 안에는 출판되지 못한 원고들이 쌓여갔고 그는 그 원고들이 언젠가 세상을 불태울 불씨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니체의 눈빛은 이제 예언자의 그것을 넘어 광기 어린 확신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으며 그의 육체는 서서히 그 광포한 정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1888년 가을, 니체의 생의 마지막 불꽃이 가장 기괴하고도 찬란하게 타올랐던 시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토리노의 맑은 공기와 햇살 아래에서 마치 자신이 예언했던 초인이 된 것 같은 기묘한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의 정신은 현실의 중력을 이겨내고 저 높은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는 듯한 상태였죠. 이 시기에 미체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원래 빌라도가 가시관을 쓴 예수를 군중 앞에 세우며 했던 말이지만 니체는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며 신을 비웃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당시 그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는 장의 제목을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라고 붙였습니다. 얼핏 보면 지독한 자아도취나 과대망상처럼 보이지만 그 문장들 속에는 죽음을 앞둔 천재의 처절한 자기긍정이 담겨 있었죠. 그는 자신이 쓴 책들이 인류의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라 확신했고 스스로를 운명 그 자체라고 불렀습니다. 토리노의 거리에서 미체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거나 알 수 없는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는 숙소 주인에게 자신이 이탈리아의 국왕이며 곧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은밀한 고백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당시 그가 먹었던 음식이나 산책 경로를 기록한 일기를 보면 그의 감각이 얼마나 날카롭게 예민해져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리의 모든 소음이 자신을 향한 찬가로 들렸고 하늘의 구름조차 자신의 사상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조된 기분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죠. 니체는 친구들과 평소 존경하던 인물들에게 이른바 광기의 편지들을 무더기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지지에 자신의 이름 대신 디오니소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서명하며 자신이 모든 신적 존재를 아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코시마 바그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리아드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적으며 과거의 연정과 신화를 뒤섞어 버렸습니다. 또한 독일의 황제와 교황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니체 특유의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속에 담긴 광기의 깊이를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니체의 지성은 마치 과부하가 걸린 기계처럼 엄청난 열을 내뿜으며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피아노 앞에 앉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괴하고 웅장한 곡들을 연주하며 이웃들을 잠 못 들게 해줍니다. 집주인은 니체의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 섞인 웃음소리에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 니체의 눈빛은 마치 불타는 숲을 응시하는 짐승처럼 번뜩였고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울림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에게 던진 망치가 드디어 세상을 부수기 시작했다는 환상 속에서 극도의 황홀경을 맛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육체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고 뇌에서는 알 수 없는 파괴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붕괴 직전의 긴박한 순간에도 펜을 놓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될 대로 고조된 1888년의 마지막 날, 니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광기에 먹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 세상은 이제 곧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왜 광기라는 심연으로 기꺼이 뛰어들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천재의 몰락은 너무나 순식간이었고 세상은 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철학의 금탑은 이제 주인을 잃은 채 거친 바람을 맞으며 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니체가 정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 10년 동안 이어졌던 침묵의 시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식물인간처럼 변해버린 위대한 철학자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철학적 여운을 남겨줄까요? 토리노의 광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이후 니체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살아냈던 그의 지성은 암전되었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알 수 없는 웅얼거림과 멍한 시선뿐이었죠. 친구 오버백에 의해 바젤의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니체는 당시 의학계에서도 큰 화제가 될 만큼 기이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병명을 진행성 마비라고 진단하며 당시 유럽을 휩쓸던 매독의 후유증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상은 일반적인 환자들과는 확실히 달랐고 때때로 번뜩이는 천재성의 잔재가 불쑥 튀어나와 의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죠. 그는 한동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병실 벽을 응시하며 하루를 보냈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낯선 이방인을 대하듯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참혹했고 위대한 철학자의 자존심은 차가운 병동의 규율 아래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1년 뒤 니체는 어머니 프란치스카의 간곡한 요청으로 고향인 나움부르크의 집으로 옮겨져 지극정성 어린 간호를 받게 됩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길 바랐던 어머니는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아들을 아기처럼 돌보며 그가 남긴 신은 죽었다는 선언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니체는 어머니가 쳐주는 피아노 소리에 가끔 반응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이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의 외모는 급격하게 변해갔고 우리가 사진으로 알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콧수염은 더욱 덥수룩하게 자라나 얼굴의 절반을 가렸습니다.
초점을 잃은 그의 눈동자는 마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처럼 깊고 어두운 심연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그가 침묵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세상에서는 니체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덴마크의 평론가 게오르크 브란데스가 코펜하겐 대학에서 니체의 철학을 강의하며 그의 이름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베를린과 파리의 지성인들은 니체를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로 추앙하며 그가 남긴 책들을 앞다투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찬사의 주인공인 니체는 자신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구름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지인들이 그를 방문했을 때 니체는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는 듯 하다가도 금세 다시 자기만의 세계로 침잠해버렸습니다. 한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외쳤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니체의 모습은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고 그의 사상을 증오했던 이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니체가 신을 모독했기에 이런 천벌을 받은 것이라며 그의 불행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려 들기도 했죠. 하지만 니체는 그 어떤 비난과 찬사에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오직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마지막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서서히 화석처럼 굳어갔지만 그의 방 안에는 그가 광기에 빠지기 전 남긴 수만 장의 원고가 여전히 숨쉬고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니체의 신변은 누이 동생 엘리자베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오빠의 병을 이용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했으며 니체를 마치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니체를 바이마르의 화려한 저택으로 옮긴 뒤 유명 인사들이 그를 구경할 수 있도록 면회를 허용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는 니체는 그저 누이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야 했고 그의 고독한 영혼은 다시 한번 유린당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니체가 남긴 미발표 유고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며 그의 철학을 왜곡할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천재성을 가문의 영광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니체의 진정한 메시지는 조금씩 변질되어 갔죠. 니체의 말년 10년은 이처럼 위대한 정신의 소멸과 그 유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이 뒤섞인 기괴하고도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제정신이 돌아온 듯한 순간에 나는 책을 썼다. 아주 좋은 책들을. 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각성의 순간이 지나면 그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철학자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과연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인지를 말이죠. 니체는 자신의 삶 마지막 10년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나약함의 끝을 몸소 보여주며 생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세상은 더욱 시끄럽게 그의 이름을 외쳤고 그가 남긴 문장들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불꽃이 되어 전 유럽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어떤 괴물을 키우고 있는지 당시의 니체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니체의 죽음 이후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과 그의 사상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도구로 변질되었는지 그 매막을 밝혀내야 합니다. 누이의 배신과 위조된 문서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음모의 현장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1900년 8월 25일, 위대한 방랑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마침내 그를 짓누르던 육체의 고통과 광기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안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철학적 사기극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죠. 니체가 침묵하는 10년 동안 그의 모든 저작권과 유고를 손에 쥔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누이 동생 엘리자베스 펜느스터 니체였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살아생전 그토록 혐오했던 반유대주의자이자 지독한 민족주의자인 베르나르트 펜느스터와 결혼했던 인물이었죠. 엘리자베스는 남편과 함께 파라과이의 정글 속에 새로운 독일이라는 이름의 인종차별적 공동체를 세우려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파산한 상태로 돌아온 그녀에게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오빠 니체는 자신의 권력을 되찾아줄 마지막 희망이자 거대한 금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니체가 죽자마자 바이마르에 니체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오빠를 마치 성자처럼 숭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철저한 이미지 메이킹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니체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미발표 메모들을 수거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조작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니체의 유고집, 권력의 의지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니체가 생전에 한 권의 책으로 묶으려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흩어버렸던 수많은 단상들을 엘리자베스가 강제로 짜맞춘 누더기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문장들 중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골라내어 마치 니체가 독일의 팽창주의와 군국주의를 찬양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니체가 모든 국가주의는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 질병이다 라고 썼던 경고들은 그녀의 가위질 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엘리자베스가 오빠의 편지들까지 위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니체가 자신에게 보낸 애정어린 편지들을 조작하여 마치 자신이 니체 철학의 유일한 계승자인 것처럼 세상을 속였습니다. 니체는 살아생전 누이의 인종차별적 편견에 분노하며 너 같은 여자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절교 선언까지 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이 기록들을 모두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철학을 자신의 남편이 가졌던 추악한 사상과 결합시켜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도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런 조작은 당시 급격하게 부상하던 독일의 극우 세력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초인이라는 니체의 개념을 자신들의 인종적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죠. 망치를 든 철학자가 부수려 했던 것은 낡은 가치들이었지 결코 다른 민족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손을 거친 니체는 어느덧 전쟁의 화신이자 독일의 영웅으로 둔갑하여 광장의 동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카이브를 방문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은 엘리자베스의 연출된 친절에 속아 그녀가 내놓은 위조된 원고들을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오빠의 사진들을 보정하여 그를 더욱 위엄있고 강인한 전사의 모습으로 보이게끔 조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니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고독과 진실은 누이의 탐욕스러운 손길 아래에서 하나씩 지워지고 그 자리에는 거짓된 명성만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오빠를 팔아 부와 명예를 누렸고 바이마르의 여왕처럼 군림하며 학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시기에 니체의 철학은 본래의 날카로움을 잃고 선동적인 구호로 전락하며 대중들에게 잘못된 영감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니체를 아는 극소수의 친구들은 그녀의 전횡에 한이했지만 거대한 아카이브의 권력 앞에 그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죠. 엘리자베스의 범죄는 단순히 문서를 조작한 것을 넘어 한 위대한 사상가의 영혼을 살해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니체가 가장 증오했던 인간상인 위선자가 되어 니체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거짓된 서막은 훗날 인류사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인 나치즘의 탄생과 맞물리며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뿌린 조작의 씨앗이 어떤 괴물을 키워내는지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죽어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장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어떻게 히틀러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역사의 잔혹함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오빠의 철학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셈이었고 그 대가는 전 인류가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조작된 철학이 어떻게 전쟁의 명분이 되고 가스실의 입구에 새겨지게 되었는지 그 가슴 아픈 진실을 추적해야 합니다. 누이의 배신은 니체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오늘날 우리가 니체를 다시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조된 니체를 걷어내고 진짜 니체를 만나는 일은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934년 독일 바이마르에 위치한 니체 보관소에 검은색 제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시 독일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아돌프 히틀러였고 그는 니체의 누이 엘리자베스의 안내를 받으며 보관소를 둘러보았죠. 엘리자베스는 히틀러에게 오빠가 생전에 사용하던 지팡이를 선물했고 히틀러는 그 지팡이를 짚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니체의 철학이 나치즘의 정신적 지주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초인이라는 개념을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인종주의적 도구로 마음대로 해석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는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를 군사적인 정복욕과 타 민족에 대한 압살을 선동하는 슬로건으로 뒤바꿔버렸죠. 나치 당원들은 니체의 책들을 주머니에 넣고 전쟁터로 향했으며 가스실의 입구에는 니체의 문구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니체가 살아있었다면 통곡을 했을 만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한 철학적 오해의 현장이었습니다. 니체는 살아생전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그 누구보다 혐오했던 철학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반유대주의자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마라고 경고했으며 독일인들의 거만한 민족주의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죠. 그가 바그너와 결별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도 바그너가 유대인을 차별하고 독일 민족의 우월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체에게 초인이란 특정 인종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조작한 원고와 나치의 교묘한 선전 활동은 니체의 진짜 목소리를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니체는 사후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치의 철학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힌 채 수십 년 동안 오해받아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사상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었으며 오직 엘리자베스가 편집해준 요약본만을 읽고 자신의 야욕에 끼워 맞췄을 뿐입니다. 그는 니체가 주장한 기존 도덕의 파괴를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했던 셈이죠. 전쟁이 끝난 뒤 니체의 사상은 독일의 전범 행위와 함께 묶여 한동안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이름은 학살의 주범들과 나란히 거론되었고 그의 책들은 금기시되거나 불태워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마련이며 양심 있는 학자들은 니체의 원고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저지른 추악한 위조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니체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니체는 인종주의자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자유를 노래한 방랑자였으며 권력자가 아닌 고독한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나치가 선동했던 강압적인 폭력은 니체가 그토록 경멸했던 노예의 도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적 비극을 통해 하나의 사상이 악의적인 손길을 위해 얼마나 무섭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망치는 우상을 부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무고한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가 사랑했던 니체는 실존했던 니체가 아니라 엘리자베스가 만들어낸 허구의 괴물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충격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과정은 니체라는 한 인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시대의 진실을 찾는 여정이기도 하죠. 니체는 자신의 철학이 사후에 이토록 뒤틀릴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나를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다시 한번 싸워야만 했습니다. 독일의 패망과 함께 엘리자베스의 거짓 왕국도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오해의 흉터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흉터를 걷어내고 니체가 우리에게 던졌던 진정한 생애 메시지를 다시 읽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운명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며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가짜 권위로부터 해방되라고 외쳤습니다. 나치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니체의 불꽃은 이제서야 비로소 본래의 빛을 되찾아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때로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니체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사륙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허물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창조하는 용기의 샘물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니체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울림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 합니다. 그가 광기 속으로 사라지기 전 남긴 마지막 눈물은 우리에게 어떤 철학적 여운을 남기고 있을까요? 니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종착역은 비극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니체는 자신의 긴 방랑을 끝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실패와 고통으로 점철된 하나의 거대한 비극처럼 보입니다. 평생을 괴롭힌 육체의 질병, 사랑했던 연인에게 당한 거절, 그리고 유일한 안식처였던 친구들과의 결별까지. 그를 둘러싼 환경은 가혹하기만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니체는 우리를 향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생애 찬가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인 아무르 파티, 즉 운명의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그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체념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운명에는 나약한 자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폭풍우 치는 바다로 스스로 뛰어드는 용감한 자의 적극적인 긍정을 의미하죠. 그는 자신을 고문했던 극심한 두통과 시력 상실조차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소중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자신의 사유가 이토록 날카로워질 수 없었을 것이며, 고독이 없었다면 진리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나는 내 운명에서 단 한 부분도 지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고통까지 모두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는 차원을 넘어 삶의 모든 파편을 하나하나 소중한 보석으로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았죠. 그는 우리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기꺼이 그 길을 다시 걷겠다는 확신이야말로 초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르 파티의 정신은 니체가 알프스의 차가운 바위 위에서 얻었던 영원 회귀의 깨달음과 맞닿아 있는 최종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운명이 자신을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어 주었음을 감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니체의 철학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점은 그가 남긴 복잡한 이론들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이 뜨거운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을 따르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고 가르쳤죠. 니체에게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매 순간 온몸으로 느껴야 할 뜨거운 축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축제가 피눈물 나는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이기에 사랑해야 한다는 그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겪는 허무주의라는 질병을 치료할 유일한 백신이 바로 이 운명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오직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독특한 길을 자부심을 품고 걸어가라는 것이 니체의 마지막 당부였죠. 망치를 든 철학자로 불리며 모든 것을 부수려 했던 그의 거친 손길은 사실 우리 안에 숨겨진 생명의 불꽃을 살려내기 위한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위로를 건네는 대신 우리에게 쓴 약을 먹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 했던 진정한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니체는 광기 속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맨 말을 남기며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문장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훈장으로 여기고 다가올 죽음조차 생의 완성으로 받아들였던 니체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이 찬란한 유산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아무르 파티를 노래해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지혜야말로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제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하죠. 니체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무대 위에 섰을 때 관객의 박수 소리가 아닌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그 소리에 당당하게 응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니체가 꿈꿨던 초인을 경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일대기를 갈무리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은 니체라는 거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가 겪은 광기와 천재성의 역사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생의 긍정은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 곁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니체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운명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니체와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의 고독한 방랑은 끝났지만 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는 우리가 관습이라는 이름의 노예 도덕에서 벗어나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니체가 남긴 문장들을 단순히 지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기꺼이 이 길을 걷겠느냐는 그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는 이제 니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의 가짜 우상들을 더 멀리 내다보고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불태웠던 생의 의지는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불꽃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위험하게 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지 않는 창조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애쓰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드리히 니체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망치가 되어 마음속의 낡은 우상들을 부수고 새로운 의지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